아빠, 저를 내쫓았던 고향의 빚더미 커피 농장 제가 한국 돈으로 통째로 다 샀어요. 고향 가족에게 쫓겨나 낯선 한국에 왔을 때 제 전 재산은 이 주소 쪽지 하나뿐이었어요. 말도 안 통하는 타국이었지만 따뜻한 시댁 식구들의 응원 덕분에 제 커피로 대성공을 거두었죠. 덜덜 떨리는 손으로 구겨진 비행기 편도 티켓을 움켜쥐었습니다. 내 안에서 작게 고동치는 또 다른 생명을 품은 채 말입니다. 나를 위해 차가운 안데스 산맥의 빙하수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온기를 내어주던 사람. 태경 씨가 남긴 것은 해독할 수 없는 짧은 한국어 메모. 한 장과 삭막한 연락 두 절이라는 가혹한 현실뿐이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지고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나를 바라보던 그 다정했던 눈빛과 땀방울 맺힌 따스한 미소가 전부 흩어지는 신기루였을까요? 아니면 내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태경 씨를 캄캄한 침묵 속으로 집어삼킨 걸까요? 하지만 저는 이 거대한 상실감 앞에 주저앉아 울고만 있지 않기로 했습니다. 안데스의 매서운 바람을 이겨내며 평생을 바쳐 일군 내 삶의 터전도 마을에서의 긍지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오직 태경 씨의 진심 하나를 두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낯선 땅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하고 계신 지역은 어디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이라면 말도 안 통하는 낯선 땅에서 사랑 하나만 믿고 버틸 수 있었을까요? 제 이름은 이사벨라입니다. 남미 페루의 심장이라 불리는 안데스 산맥 고산지대 찬차마요라는 작은 마을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해발 고도가 무척 높아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코끝을 찌르는 서늘하고 희박한 공기가 오히려 정신을 맑게 깨워주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곳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이어져 온 커피 농장을 관리하고 수확된 커피콩의 품질을 감별하는 큐그레이더로 일해왔습니다. 새벽 안개가 채 걷히기도 전에 낡은 가죽 부츠를 신고 농장으로 나설 때면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붉은 흙의 감촉이 저에게는 세상 어떤 부드러운 융단보다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갓 볶아낸 커피 원두에서 피어오르는 짙고 묵직한 초콜릿 향기와 안데스 특유의 산뜻한 과일, 산미가 뒤섞인 냄새는 제 혈관을 타고 흐르는 생명력과도 같았습니다. 저에게 커피 농장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땀방울이 녹아있는 성전이었고 제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였습니다. 수확철이 되면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붉게 익은 커피 체리를 한 알 한 알 정성스럽게 수확했습니다. 껍질을 벗기고 맑은 물에 씻어내어 안데스의 강렬한 태양 아래에서 건조하는 모든 과정에는 우리의 영혼이 담겨 있었습니다. 큐그레이더로서 원두의 등급을 매길 때면 저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컵에서 피어오르는 아로마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숟가락으로 커피 표면을 깨트리며 훅 끼쳐오는 향기를 맡고 입안 가득 커피를 머금어 혀끝에 닿는 산미와 묵직한 바디감을 음미할 때면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대자연의 시계는 언제나 인간의 간절한 바람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해부터인가 시작된 지독한 가뭄과 기후변화는 우리 마을의 축복받은 토양을 서서히 메말라가게 했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태양빛은 자비 없이 뜨거웠고 비가 내려야 할 우기에도 야속한 흙먼지만 날렸습니다. 짙은 녹색을 자랑하던 잎사귀들은 생기를 잃고 바싹 타들어갔고 가지 끝에 맺힌 커피 체리들은 여물기도 전에 힘없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평생을 흙과 땀으로 버텨온 마을 사람들의 검게, 그을린 얼굴에도 깊이 파인 주름만큼이나 짙은 시름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농장의 책임자로서 저는 밤잠을 설치며 인근 계곡에서 물을 끌어올 방법을 찾기 위해 뛰어다녔지만 거대한 자연의 분노 앞에서 인간의 힘은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우물마저 바닥을 드러내고 제가 자식처럼 돌보던 어린 커피 묘목들이 고개를 숙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흙먼지를 거칠게 일으키며 마을 입구로 들어선 낡은 사륜구동. 자동차 한 대가 우리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한국의 한 농업
기술 단체에서 파견된 스마트 관계 시스템 및 수자원 설비 전문가 태경 씨였습니다. 그의 첫인상은 몹시 낯설고 이질적이었습니다. 새하얀 피부에 단정한 이목구비는 거친 안데스의 붉은 태양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 보였고, 그가 트럭에 싣고 온 복잡한 펌프와 금속 배관들은 우리 마을의 오랜 전통을 위협하는 차가운 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경계심 가득한 눈초리로 뒷걸음질을 쳤고, 저 역시 농장을 외지인으로부터 지켜야 한다는 본능적인 책임감에 날 선 태도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태경 씨가 무거운 짐을 다 내리기도 전에 저는 팔짱을 낀 채 굳은 표정으로 다가가 막아섰습니다. 이 거칠고 메마른 땅을 당신 같은 온실 속 이방인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제 날카롭고 쏘아붙이는 질문에 태경 씨는 장비를 나르던 손을 멈추고 허리를 펴며 저를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벌써 굵은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빳빳했던 작업복 소매는 어느새 안데스의 붉은 흙먼지로 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향한 두 눈동자만큼은 깊은 산속의 맑은 호수처럼 고요하고 단단했습니다. 태경 씨는 등고선을 그리듯 굽이쳐 흐르는 농장의 비탈길과 바싹 말라 갈라진 토양을 아주 오랫동안 둘러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땅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제가 당신들의 소중한 땅이 다시 깊은 숨을 쉴 수 있도록 돕게 해주십시오. 태경 씨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바위 같은 확신과 묘한 따뜻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방인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진정성 앞에 굳게 닫혔던 제 마음의 빗장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 단호한 눈빛 속에는 자연을 통제하려는 현대인의 오만함 대신 오랜 시간 땅을 일구어온 사람들의 땀방울에 대한 깊은 경외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이라면 우리의 말라붙은 희망의 뿌리에 다시 생명수를 부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낯선 기대감이 가슴 한구석에서 조심스럽게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태경 씨는 우리 마을의 그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농장 곳곳을 누비며 지형을 측량했습니다. 피부가 벗겨질 듯 뜨거운 뙤약볕 아래에서도 그는 무거운 쇠파이프와 측량 장비를 어깨에 짊어지고 가파른 언덕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르내렸습니다. 그의 작업복 등판은 매일같이 하얀 소금꽃이 피었다 젖기를 반복했고, 펜을 쥐어야 할 것 같은 단정한 손마디는 거친 돌부리와 쇳덩이에 베어 붉은 생채기가 가실 날이 없었습니다. 저는 멀리 나무 그늘에 서서 그 묵묵하고 우직한 뒷모습을 지켜보며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감정에 휩싸이곤 했습니다. 왜 저토록 멀고 낯선 나라의 이름 모를 농장을 위해 자신의 몸을 깎아내듯 헌신하는 것일까? 우물에서 길어온 시원한 레몬 띄운 물 한 잔을 건네기 위해 머뭇거리며 다가갈 때마다 태경 씨에게서 풍기는 짙은 땀 냄새와 익숙한 흙 냄새는 묘하게도 저를 안심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안데스의 땅과 동화되어 살아온 사람처럼 그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삽질을 하고 흙을 팠습니다. 하루는 계곡 밑바닥에서부터 밭으로 이어지는 메인 관수 파이프를 연결하기 위해 제 키보다 깊은 구덩이를 파야 하는 험난한 작업이 있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된 식사도 거른 채 진흙투성이가 되어 작업에 매달리는 태경 씨가 너무 안쓰러워 저는 페루의 전통 소고기 볶음 요리인 로모 살타도와 아침 일찍 갓 로스팅에서 내린 따뜻한 커피를 보온병에 담아 조심스럽게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구덩이 안에서 온몸이 붉은 진흙 범벅이 된 채 렌치를 꽉 조이고 있던 태경 씨는 머리 위로 그림자가 들이우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민 도시락과 커피를 보고는 얼굴 가득 어린아이처럼 환하고 해맑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고섭습니다, 이사벨라. 안 그래도 배가 너무 고파서 하마터면 쓰러질 뻔했습니다. 서툰 스페인어와 한국어가 뒤섞인 그의 진심 어린 인사에 팽팽하게 굳어있던 제 입가에서도 저도 모르게 풋하고 작고 부드러운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손에 묻은 흙을 바지에 쓱쓱 닦아내고는 제가 건넨 고기 요리를 허겁지겁 맛있게 삼켰습니다. 그리고 보온병의 뚜껑을 열어 커피를 한 모금 깊게 마신
태경 씨의 두 눈이 갑자기 토끼처럼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와, 이 커피 정말 기가 막히게 맛있는데요. 온몸의 피로가 눈 녹듯 싹 씻겨 내려가는 기분입니다. 그의 격앙된 목소리에 저는 오랫동안 큐그레이더로서 자부심을 품고 살아온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한껏 고양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가장 햇빛을 잘 받고 자란 최고급 원두로 제가 오늘 아침에 직접 로스팅하고 내린 커피예요. 태경 씨 입맛에 맞다니 다행이네요. 제 대답을 들은 태경 씨는 빈 커피잔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저를 깊고 다정하게 응시했습니다. 이사벨라의 땀방울과 긍지가 오롯이 담겨 있어서 그런지 제가 태어나서 마셔본 커피 중에 제일 따뜻하고 향기로운 커피입니다. 제 평생 이 향기를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의 나직하고 따뜻한 칭찬에 제 얼굴과 귓바퀴가 순식간에 화끈 달아오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안데스의 고산지대 특유의 서늘한 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흩날리며 불어오고 있었지만 제 뺨에 닿는 공기만큼은 한여름 정오의 태양처럼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태경 씨의 다정한 눈빛을 차마 피하지 못하고 가만히 마주보고 있던 그 짧고도 영원 같았던 침묵의 순간, 저는 온몸의 세포가 깨어나는 듯한 강렬한 전율과 함께 깨달았습니다. 작업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수로를 내기 위해 산 중턱의 거대한 안반지대를 뚫어야 하는 치명적인 난관에 봉착했을 때 경험 많은 마을 어르신들은 모두 고개를 거세게 저으며 차라리 밭의 절반을 포기하자고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 어떤 곡괭이질로도 뚫지 못한 단단하고 악명 높은 바위지대였습니다. 하지만 태경 씨는 우리와 달랐습니다. 그는 포기라는 단어 자체를 모르는 사람처럼 밤낮으로 랜턴을 켜고 설계도를 전면 수정하며 차가운 흙바닥에 주저앉아 복잡한 수압 계산에 매달렸습니다. 태경 씨, 제발 무리하지 말아요. 이러다 당신이 다치거나 쓰러지기라도 하면 물이 들어온다 한들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제가 그의 소매를 붙잡고 파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간절하게 만류했을 때 태경 씨는 도면을 내려놓고 흙먼지가 잔뜩 묻어 쩍쩍 갈라진 거친 두 손으로 제 작고 떨리는 두 손을 아주 조심스럽고 다정하게 감싸주었습니다. 그의 투박한 손바닥에서 제 피부를 타고 심장으로 곧장 전해지는 거칠지만 될 것 같이 뜨거운 온기에 제 가슴속이 쿵쿵 소리를 내며 거칠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벨라, 저는 당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아름답고 숭고한 농장이 다시 푸른 빛을 머금고 반짝이는 모습을 내 두 눈으로 꼭 보고 싶습니다. 그 푸른 잎사귀들 사이에서 환하게 웃는 당신의 미소를 지켜주고 싶어요. 저를 조금만 더 믿고 곁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태경 씨의 그 미세하게 떨리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와 저를 향해 곧게 뻗어오는 진심. 어린 눈빛은 제 내면 깊은 곳에 다리를 틀고 있던 모든 두려움과 이방인에 대한 불확실성을 거대한 파도처럼 일거에 무너뜨리고 쓸어가 버렸습니다. 그가 제 두 손을 굳게 쥐고 제 눈을 들여다보던 그 숨막히는 순간, 제 귓가에는 평소처럼 들려오던 산새들의 지저귐도 마른 나뭇잎이 바람에 스치며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모두 아득한 우주 너머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오직 제 손을 잡은 태경 씨의 낮고 부드러운 숨소리와 내 손끝에서 덩달아 뛰고 있는 그의 규칙적인 맥박. 소리만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이자 전부인 것처럼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머리가 아닌 온 마음과 영혼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 낯설고 이질적인 동양의 한국 남자에게 이미 오래전부터 속절없이 깊게 빠져들어 버렸다는 것을. 그리고 이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과 사랑이 앞으로 내 고요했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거대한 운명의 찬란한 서막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태경 씨의 거칠고 따뜻한 두 손이 제 두 손을 굳게 맞잡았던 그날. 이후 안데스 산맥의 메마른 붉은 흙 위에는 마치 거짓말처럼 푸른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안개가 걷히기도 전에 농장으로 향하는 태경 씨의 뒷모습은 언제나 든든한 산맥 같았습니다. 태경 씨가 설계한 복잡한 배관들이 척박한 계곡의 안반을 뚫고 지나갈 때마다 마을 사람들의 불신은 경이로움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한낮에 자결하는 태양 아래에서 태경 씨의 작업복은 언제나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지만
태경 씨의 얼굴에는 피곤함 대신 농장을 살려내겠다는 결연한 의지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큐그레이더로서 원두의 품질을 점검하는 틈틈이 차가운 레몬물과 옥수수로 만든 페루 전통 간식을 들고 태경 씨의 작업 현장을 찾았습니다. 흙먼지가 날리는 좁은 수로 안에서 태경 씨가 무거운 쇠파이프를 어깨에 짊어지고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제 심장도 태경 씨의 발소리에 맞춰 뛰었습니다. 태경 씨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닦아주기 위해 조심스럽게 손수건을 건넬 때면 태경 씨는 언제나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며 제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태경 씨 이렇게 매일 흙구덩이 속에서 일하다가 몸이라도 상하면 어쩌려고 이렇게까지 무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태경 씨의 갈라진 입술과 흙투성이가 된 뺨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태경 씨는 들고 있던 무거운 공구를 잠시 내려놓고 땀에 젖은 앞머리를 쓸어 올리며 저를 다정하게 응시했습니다. 이사벨라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붉은 땅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는데 제가 어떻게 여기서 멈출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더 견디면 맑은 물이 쏟아질 겁니다. 태경 씨의 대답을 들은 후 우리 사이에는 계곡을 타고 흘러내리는 서늘한 바람, 소리만이 가득한 짙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태경 씨의 거친 손등을 바라보며 이 머나먼 동양에서 온 이방인이 어느새 제3의 가장 깊은 뿌리까지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태경 씨의 헌신은 단순한 동정이나 직업적인 책임감을 뛰어넘는 것이었고 저는 그 마음의 깊이를 헤아리며 매일 밤 태경 씨를 향한 사랑을 가슴속에 조용히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며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어진 혹독한 작업 끝에 산 중턱의 가장 거대한 안반이 뚫리던 날, 굉음과 함께 차갑고 맑은 빙하수가 굵은 파이프를 타고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싹 말라 갈라져 있던 붉은 토양 위로 투명한 물줄기가 뱀처럼 굽이치며 흘러가자 농장 곳곳에서 메마른 흙이 물을 빨아들이는 소리가 타는 듯한 갈증을 해소하는 생명의 숨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수로 주변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터뜨렸고 몇몇 어르신들은 무릎을 꿇고 젖은 흙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역시 차오르는 벅찬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물줄기가 쏟아지는 파이프 끝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태경 씨 물이에요. 물이 흐르고 있어요. 우리 농장이 마침내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저는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을 새도 없이 태경 씨를 향해 외쳤습니다. 태경 씨는 온몸이 진흙과 물로 엉망이 된 채로 숨을 헐떡이며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이사벨라가 매일 밤 기원했던 안데스의 기적이 마침내 이사벨라의 땀방울에 응답한 겁니다. 우리가 함께 해냈습니다. 태경 씨와 저 사이에는 환호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팽팽하고 먹먹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차가운 물보라가 제 얼굴을 적시는 것을 느끼며 태경 씨가 뚫어낸 것은 물리적인 수로가 아니라 평생을 고립되어 살아온 제 단단한 마음의 벽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태경 씨는 주저없이 저에게 다가와 저를 강하게 끌어안았습니다. 진흙투성이가 된 태경 씨의 넓은 품에서 느껴지는 뜨거운 체온과 거친 심장. 박동 소리는 제 안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영원히 잠재우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물이 쏟아지는 붉은 흙 위에서 서로의 체온에 기대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위로를 나누었습니다. 물이 들어온 농장은 하루가 다르게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고개를 숙였던 어린 커피 묘목들은 다시 짙은 녹색 잎사귀를 꼿꼿하게 세웠고 앙상했던 가지마다 하얀 커피꽃이 눈송이처럼 흐드러지게 피어났습니다. 커피꽃이 만개한 농장은 달콤하고 아찔한 자스민 향기로 가득 찼고 태경 씨와 저는 일이 끝난 저녁마다 향기로운 커피나무 숲을 거닐며 서로의 꿈과 일상에 대해 끝없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태경 씨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사계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번화한 도시의 밤거리가 얼마나 반짝이는지 들려주었고 저는 언젠가 태경 씨와 함께 그 낯선 거리를 걷는 상상을 하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경 씨는 한국에 돌아가면 저에게 가장 먼저 따뜻한 국물 요리를 직접 만들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태경 씨의 서툰 스페인어와 저의 어설픈 몸짓이 섞인 대화 속에서
우리는 국적과 문화의 장벽을 넘어 서로의 영혼을 깊이 이해하는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평화롭고 달콤했던 시간은 너무나도 짧고 잔인하게 끝을 맺어야 했습니다. 수자원 설비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자 한국의 본사에서는 태경 씨에게 긴급 복귀 명령을 내렸습니다. 태경 씨가 떠나야 한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날 안데스의 하늘은 유난히도 높고 시리도록 푸르렀습니다. 짐을 꾸리는 태경 씨의 뒷모습을 지켜보는 제 가슴 속에는 거대한 바위가 짓누르는 듯한 묵직한 통증이 번져갔습니다. 공항으로 향하기 전날 밤 태경 씨는 마을 외곽의 작은 언덕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쏟아질 듯 빽빽한 별자리 아래에서 태경 씨의 얼굴은 달빛을 받아 창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태경 씨 정말 이대로 저와 농장을 두고 한국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건가요?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저는 차오르는 눈물을 억누르며 태경 씨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태경 씨의 검은 눈동자 속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미안함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명령을 어길 수는 없지만 이사벨라를 향한 제 마음은 이 안데스의 별빛처럼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이사벨라의 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태경 씨의 대답이 끝난 후 언덕 위에는 차가운 밤바람이 마른 풀잎을 흔드는 소리만이 길고 고통스러운 침묵을 채웠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입술을 꽉 깨물며 태경 씨의 그 굳은 약속이 부디 잔인한 희망, 고문이 아니기를 안데스의 산신에게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태경 씨는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훗날 제가 원할 때 언제든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미리 결제해둔 비행기 편도, 티켓과 알 수 없는 한국어가 빼곡하게 적힌 작은 메모장이었습니다. 태경 씨는 한국으로 돌아가면 스페인어 사전을 찾아가며 이 메모의 뜻을 꼭 번역해보라고 말하며 제 이마에 길고 따뜻한 입맞춤을 남겼습니다. 태경 씨가 떠난 후 찬참하여 마을은 다시 깊은 고요에 잠겼습니다. 농장의 커피나무들은 태경 씨가 남기고 간 생명수를 마시며 푸르게 자라났지만 제 마음속은 거대한 구멍이 뚫린 것처럼 시리고 헛헛했습니다. 매일 아침 태경 씨가 파놓은 수로를 따라 걷는 것이 제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태경 씨는 귀국 직후 몇 번의 다정한 국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태경 씨의 피곤하지만 다정한 목소리를 들을 때면 저는 당장이라도 비행기 티켓을 들고 한국으로 날아가고 싶은 충동을 억눌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태경 씨의 전화는 어느 날부터 서서히 뜸해지기 시작하더니 계절이 바뀔 무렵에는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수십 번을 다시 걸어보아도 신호조차 가지 않는 차가운 기계음만이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태경 씨에게 무슨 큰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하는 끔찍한 불안감이 매일 밤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렇게 태경 씨와의 연락이 두절된 채 타들어가는 그리움과 싸우고 있던 어느 날, 제 몸에 찾아온 미세한 변화는 저를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울렁거리고 갓 로스팅한 커피의 향기조차 역겹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큐그레이더로서 커피 향의 거부감을 느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마을의 작은 진료소를 찾은 날, 나이 지긋한 의사 선생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세상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제 안데스처럼 차갑고 외롭던 몸속에 태경 씨가 남기고 간 작은 생명이 조용히 숨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쁨과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태경 씨의 아이를 품었다는 벅찬 환희는 연락이 닿지 않는 태경 씨의 부재라는 잔인한 현실 앞에서 순식간에 절망으로 변했습니다. 보수적인 안데스 고산지대의 작은 마을에서 정식으로 결혼식도 올리지 않은 채 멀리 떠나버린 이방인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거대한 스캔들이었습니다. 배가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하자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싸늘하게 변해갔습니다. 태경 씨가 뚫어준 수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어르신들조차 저를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고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는 날 선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사벨라, 대체 내 뱃속에 있는 그 아이는 누구의 아이란 말이냐? 설마 그 도망친 동양인 남자의 핏줄은 아니겠지?
아버지는 낡은 나무 지팡이를 바닥에 거칠게 내리치며 얼굴을 붉게 물들인 채 소리치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마에는 분노와 수치심으로 굵은 핏대가 서 있었습니다. 태경 씨는 도망친 게 아니에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거예요.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태경 씨의 아이를 제 목숨과 맞바꾸어서라도 지켜낼 거예요. 제 대답이 끝나자마자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구셨고 거실에는 부서질 듯한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굽은 등과 마을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이곳 안데스 산맥에서 태경 씨의 아이를 무사히 키워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뼈아픈 현실을 서서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집안에서도 저는 투명 인간처럼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매일 밤 차가운 방 안에 홀로 앉아 태경 씨가 남겨준 비행기 티켓과 한국어 메모장만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마을의 유일한 인터넷 카페에 가서 번역기를 돌려 해독해낸 태경 씨의 메모는 제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사벨라, 당신의 푸른 커피밭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겨 돌아오지 못한다면 이 티켓으로 나를 찾아오지 말고 당신의 아름다운 안데스에서 행복하게 살아주세요. 무슨 일이 생긴다는 것이 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는 한국어 문장 속에서 태경 씨의 다급함과 깊은 사랑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태경 씨는 어쩌면 이 연락 두절을 미리 예견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태경 씨가 한국에서 어떤 시련을 겪고 있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 명확한 것은 태경 씨가 저를 버린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평소 저를 시기하던 몇몇 농장주들은 제가 부정한 이방인의 아이를 품어 안데스의 산신이 노했다며 비상식적인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커피 수확철이 다가오자 마을 조합에서는 큐그레이더로서의 제 자격을 강제로 정지시켰고 우리 농장의 원두 수매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커피 수매가 막히자 가뜩이나 가뭄으로 입었던 타격을 겨우 회복해가던 아버지는 막대한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비료 대금을 갚지 못해 농장의 일부를 헐값에 넘겨야 하는 처지에 놓인 아버지를 보며 저는 혀를 깨물고 싶을 만큼 지독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저의 사랑이 제 생명과도 같은 가족과 농장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이사벨라, 제발 그 고집을 꺾고 아이를 포기하거라. 그래야만 우리 가족이 이 마을에서 다시 얼굴을 들고 살 수 있다. 어머니는 제 손을 붙잡고 무릎을 꿇은 채 눈물로 호소하셨습니다. 어머니의 거칠고 주름진 두 뺨 위로 절망의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이 아이와 태경 씨를 포기하느니 차라리 제 남은 인생을 모두 버리겠어요. 어머니는 제 단호한 대답에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시고 바닥에 엎드려 오열하셨고 좁은 방 안에는 어머니의 통곡 소리와 저의 흐느낌만이 먹먹한 침묵을 대신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어머니의 눈물을 바라보며 마침내 오랫동안 미뤄왔던 처절하고도 끔찍한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제가 이곳에 남아있는 한 가족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을 것이고 제 뱃속의 아이 역시 환영받지 못하는 저주의 씨앗으로 자라나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안데스의 모든 긍지와 제 삶의 전부였던 커피 농장을 영원히 등지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가족들이 모두 잠든 틈을 타 제가 평생토록 분신처럼 아끼고 다루어왔던 할아버지의 유품인 빈티지 커피 로스팅 기계와 큐그레이더 감별 도구 세트를 챙겼습니다. 이 도구들은 제 자존심이자 제 인생의 가격표와도 같았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인근 도시의 전당포에 제 영혼과도 같은 도구들을 헐값에 넘겼습니다. 손에 쥐어진 몇 장의 지폐는 비참할 정도로 얇았지만 그것은 제가 태경 씨가 남겨준 편도 티켓을 들고 한국이라는 미지의 세상에 첫 발을 내딛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생명줄이었습니다. 낡은 가죽 가방 하나에 뱃속의 아이를 위한 작은 털실 양말 한 켤레와 태경 씨의 메모장만을 챙겨 넣었습니다.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어스름한 새벽빛을 받으며 제가 평생을 누비고 다녔던 찬차 마요의 붉은 밭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슬을 머금은 커피나무 잎사귀를 마지막으로 쓰다듬을 때
손끝에 전해지는 서늘한 감촉에 억눌렀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안녕 나의 안데스, 안녕 나의 가족. 저는 소리 없는 작별 인사를 남기며 태경 씨가 뚫어준 수로를 따라 마을 입구를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버스 터미널로 향하는 길 내내 뒤를 돌아보고 싶은 충동과 싸워야 했지만 뱃속에서 작게 요동치는 생명의 온기가 저를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페루 리마의 국제공항은 저처럼 시골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에게는 거대하고 차가운 미로 같았습니다. 번쩍이는 전광판의 낯선 알파벳들과 각기 다른 언어로 떠드는 수많은 인파 속에서 저는 숨이 막히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손에 꽉 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은 땀에 젖어 너덜너덜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유일한 나침반이 되어주었습니다. 출국 심사대 앞에 서서 차가운 여권의 도장이 찍히는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마침내 돌아올 수 없는 선을 완전히 넘어섰음을 깨달았습니다. 탑승구를 향해 걸어가는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거대한 은빛 비행기가 엔진을 굉음과 함께 울리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뱃속의 아이를 감싸 안으며 저는 태경 씨가 숨쉬고 있을 그 낯설고 차가운 세상, 동양의 끝 한국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가슴속에서 태경 씨를 향한 두려움과 간절함이 미친 듯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제 먼 아이의 응답. 14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닿은 한국의 공기는 제가 평생 숨 쉬어온 안데스의 공기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거대한 인천공항의 유리문 밖으로 첫 발을 내디뎠을 때 가장 먼저 저를 덮친 것은 뺨을 날카롭게 스치는 서늘하고 습한 바람이었습니다. 찬 차마요의 바람이 햇살을 머금은 붉은 흙먼지와 부드러운 커피꽃 향기를 실어 나르는 따뜻한 손길이었다면 이곳 낯선 동양의 바람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차가운 얼음 조각 같았습니다. 얇은 점퍼 하나에 의지한 채 무거운 낡은 가죽 가방을 쥔 제 두 손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버렸고 뱃속의 작은 생명도 낯선 추위에 놀랐는지 작게 몸을 웅크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옷깃을 여미며 올려다본 한국의 하늘은 온통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쏟아질 듯 낮게 깔린 우중충한 하늘은 마치 환영받지 못하는 이방인인 저의 처참한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것만 같아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팠습니다. 고향의 높고 시리도록 푸르렀던 하늘 아래에서 갓 로스팅한 원두의 향을 깊이 들이마시며 평화롭게 웃음 짓던 제 모습이 아득한 전생의 기억처럼 느껴졌습니다. 거대한 도시의 소음은 제 고막을 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자동차들의 매연 냄새와 수많은 사람의 바쁜 발걸음. 소리는 고요했던 제 고향 마을의 고즈넉함과는 완벽하게 단절된 철저한 이세계였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귀에 하얀 기계를 꽂은 채 앞만 보고 무서운 속도로 걸어갔고 그 누구도 길 한가운데에 무거운 가방을 내려놓고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제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간혹 눈이 마주치더라도 짙은 갈색 피부와 곱슬머리를 가진 남미의 이방인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은 무관심하거나 혹은 알 수 없는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날 선 눈빛들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마치 발가벗겨진 채 거리에 내동댕이 쳐진 듯한 지독한 부끄러움과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커피 농장에서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당당하게 원두를 감별하던 큐그레이더 이사벨라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곳에는 길을 잃고 헤매는 초라하고 가난한 임산부만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수백 번은 더 만지작거려 너덜너덜해진 태경 씨의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알 수 없는 한국어 주소가 적힌 이 얇은 종이 한 장만이 제가 이 거대한 미로 같은 도시에서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공항버스를 타고 서울이라는 거대한 심장부로 들어가는 내내 저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회색 빌딩 숲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오른 차가운 콘크리트 건물들은 우리 마을의 가장 높은 안데스 산봉우리보다도 더 위압적이고 삭막하게 보였습니다. 버스가 덜컹거릴 때마다 극심한 입덧과 멀미가 동시에 밀려와 명치 끝이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억지로 헛구역질을 참아내며 눈을 감을 때마다 고향 집 마당에서 저를 떠나보내며 눈물을 훔치시던 어머니의 굽은 등과 굳게 닫힌 아버지의 방문이 떠올라 심장이 수만 개의 바늘에 찔리는 듯한 고통에 몸부림쳐야 했습니다. 가족의 긍지를 버리고 이 낯선 땅으로 도망치듯 떠나온 제 선택이 과연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한 최선이었는지 끝없는 의심과 후회가 제 목을 옥죄어 왔습니다. 버스가 이름 모를 복잡한 번화가에 저를 내려놓고 굉음과 함께 떠난 후 거리는 서서히 어둠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이 하나둘 켜지고 거리의 간판들은 붉고 푸른 빛을 번쩍이며 낯선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음식점에서 뿜어져 나오는 낯선 기름. 냄새와 강렬한 찌개 냄새는 며칠째 텅 빈 위장을 사정없이 뒤틀리게 했습니다.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워져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발바닥이 찢어지는 듯 했고 불러오는 배를 지탱하는 허리는 끊어질 듯한 통증을 쉴 새 없이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태경 씨의 메모에 적힌 주소를 찾아야 했지만 꼬부랑 글씨처럼 보이는 한국어 간판들 사이에서 길을 찾는 것은 짙은 안개 속에서 바늘을 찾는 것만큼이나 막막하고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길을 지나는 행인들에게 메모장을 내밀어 보았지만 사람들은 바쁘다며 손사래를 치거나 제 남루한 겉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황급히 걸음을 재촉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2시간 넘게 찬 바람을 맞으며 거리를 헤매다 작은 과일 가게 앞을 지키고 있는 중년의 아주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두꺼운 외투를 입고 붉은 난로를 쬐며 사과를 수건으로 닦고 있었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아주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이 주소가 어디인지 혹시 아시나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는 가장 간절한 표정을 지으며 태경 씨의 주소가 적힌 낡은 수첩을 아주머니의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과일 가게 아주머니는 닦고 있던 사과를 바구니에 내려놓고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저와 낡은 수첩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아주머니의 시선이 제 남루한 옷차림과 불룩한 배에 차례로 머물렀을 때 그 눈동자에는 명백한 경계심과 낯선 일을 향한 귀찮음이 짙게 서려 있었습니다. 아유 몰라요. 나는 눈도 침침해서 안 보이고 외국인 말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저리 가요. 장사방해 되니까. 아주머니는 알아들을 수 없는 한국어로 차갑게 쏘아붙이며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저와 아주머니 사이에는 과일 가게의 따뜻한 백열등 불빛조차 닿지 못하는 차갑고 날 선 침묵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한없이 작아진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뒷걸음질을 치며 돌아서는 순간 고향의 과일 시장에서는 누구보다 밝게 웃으며 이웃들과 다정하게 안부를 나누던 제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찬차 마요에서는 길을 잃은 외지인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는데 이곳 거대한 도시에서는 제가 그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성가신 이방인일 뿐이라는 사실이 뼛속 깊이 사무쳤습니다. 뱃속에 품은 작은 생명이 이 차가운 거절의 공기를 느낄까 두려워 저는 양팔로 배를 꽉 감싸 안았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추위는 더욱 매섭게 제 얇은 옷을 파고들었고 전당포에서 바꾼 얼마 되지 않는 꼬깃꼬깃한 지폐로는 번듯한 방은커녕 따뜻한 밥 한 끼조차 사 먹기 두려운 현실이 제 숨통을 조였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피해 번화가를 벗어나 좁고 어두운 골목길로 무작정 걸음을 옮겼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건물들 사이로 희미한 네온 사인만이 위태롭게 깜빡이는 구석진 골목이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더는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을 때쯤 창문 하나. 보이지 않는 허름하고 낡은 여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방이 있나요? 하룻밤 묵을 수 있을까요? 저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으며 유리창 너머의 여관 주인 아주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여관의 주인 아주머니는 작은 창구 너머로 헝클어진 제 머리와 먼지투성이가 된 옷차림을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아주머니의 무표정한 얼굴 위로 밤늦게 찾아온 낯선 외국인 임산부를 향한 깊은 의구심과 불쾌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돈은 먼저 내야 해요. 현금만 받으니까 딴소리하지 말고 돈부터 줘요.
주인 아주머니는 딱딱한 목소리로 말하며 퉁명스럽게 열쇠를 카운터 위로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좁고 매캐한 여관 복도에는 낡은 환풍기가 삐걱거리며 돌아가는 소리만이 몹시 날카롭게 울려 퍼지며 저와 아주머니 사이에 길고 차가운 침묵을 채웠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뒤져 전당포에서 바꾼 얇은 지폐 몇 장을 꺼내 카운터 너머로 건네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찬차마요의 집에서는 언제나 따뜻한 나무 난로와 푹신한 양털 담요가 저를 안락하게 감싸주었는데 지금 저는 이 어둡고 낯선 타국의 구석진 방을 얻기 위해 마지막 남은 한 줌의 자존심마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열쇠를 받아 쥐고 어두운 계단을 오르는 내내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매단 것처럼 걸음이 무거웠고 눈앞이 자꾸만 흐려져 계단을 헛디딜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매캐한 담배 냄새와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엉겨붙은 비좁은 복도를 지나 마주한 방은 제 고향집의 낡은 창고보다도 비좁고 초라했습니다. 누렇게 빛바랜 벽지 곳곳에는 알 수 없는 얼룩이 번져 있었고 담뱃불에 탄 자국이 선명한 낡은 장판은 온기라고는 한 점도 없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창문조차 없는 비좁은 방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자 마침내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긴장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더러운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허리에 전해지는 찌릿한 통증과 함께 아랫배가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뭉쳐오는 것을 느끼며 저는 두려움에 숨을 죽였습니다. 제발 아가야 아무 일 없어야 해.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얼음장 같은 바닥에 웅크린 채 부풀어 오른 배를 쓰다듬으며 소리 없는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극심한 허기에 시달리던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뒤져 고향을 떠날 때 어머니 몰래 부엌에서 챙겨온 딱딱하게 굳은 빵 조각을 꺼냈습니다. 며칠이 지나 돌처럼 굳어버린 빵을 억지로 한 입 베어 물었지만 차가운 빵 부스러기는 모래알처럼 입안에서 흩어지며 메마른 목구멍을 콱 막아버렸습니다. 플라스틱 컵에 수돗물을 받아 억지로 빵과 함께 삼키려던 순간 텅 빈 위장에서부터 맹렬한 구역질이 화산처럼 치솟아 올랐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좁고 지저분한 화장실로 뛰어가 변기를 붙잡고 먹지도 못한 시큼한 위액을 토해내며 엉엉 소리내어 울부짖었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채 금이 간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안데스의 붉은 태양을 머금고 반짝이던 이사벨라가 아니라 핏기가 하나도 없이 창백하게 질려버린 철저하게 버려진 낯선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토악질로 진이 다 빠진 몸을 이끌고 방으로 돌아와 차갑고 퀴퀴한 냄새가 나는 얇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둥글게 말았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이 콘크리트 감옥 같은 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캄캄한 어둠 속을 응시하며 떨리는 몸을 끌어안는 것뿐이었습니다. 바닥에서 한치의 자비도 없이 올라오는 지독한 한기가 제 뼛속까지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고 완벽한 고립과 외로움이라는 거대한 괴물이 어둠 속에서 스멀스멀 기어나와 제 목을 서서히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안데스의 밤하늘에는 언제나 길을 알려주던 수많은 남십 자성별이 따스하게 반짝였고 열린 창문 너머로는 커피나무 잎사귀가 바람에 스치는 평화로운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이 비좁은 여관방에는 아무런 빛도 희망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두 귀를 꽉 막아보아도 도시의 차가운 자동차, 배기음과 낯선 사람들의 고함이 얇은 벽을 뚫고 들어와 제 연약해진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댔습니다. 태경 씨는 도대체 이 넓고 차가운 도시의 어느 구석에 숨어 있는 것일까요? 말 한마디 통하지 않고 글자 하나 읽을 수 없는 이 삭막한 세상에서 제가 태경 씨를 찾아내는 것이 과연 가능하기나 한 일일까요? 태경 씨가 굳은 바위를 뚫어 찬차마요의 메마른 땅에 맑은 수로를 만들어 주었던 것처럼 지금 제 앞에 가로막힌 이 거대하고 절망적인 현실의 벽을 뚫어줄 기적은 제 인생에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가족들의 눈물을 뒤로한 채 평생을 바쳐 쌓아온 큐그레이더로서의 긍지를 낡은 전당포의 헐값으로 넘기고 무작정 날아온 대가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수백 배는 더 가혹하고 비참했습니다.
사랑이라는 덧없는 단어 하나에 기대어 수만 킬로미터를 날아온 제 자신이 한없이 어리석고 원망스러웠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지키겠다는 맹목적인 모성애 하나만으로 버티기에는 한국이라는 낯선 세상의 장벽은 너무나 높고 단단했습니다. 이대로 차가운 타국 땅의 이름 모를 여관방에서 누구의 기억에도 남지 못한 채 뱃속의 아이와 함께 서서히 잊혀지고 바스러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지독한 공포가 제 영혼을 밑바닥부터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당기고 몸을 움츠려도 뼛속을 파고드는 한국의 매서운 추위는 가시지 않았고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에 질린 탓인지 뱃속의 아이마저 힘없이 태동을 멈추고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든 것만 같아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저는 태경 씨가 남겨준 땀에 전 낡은 메모장을 가슴에 깊이 품고 소리 없이 흐느끼며 세상에서 가장 춥고 어두운 절망의 밑바닥으로 끝없이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내 처절한 울음소리를 들어주지 않는 완벽하게 차단되고 고립된 지옥 같은 밤이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밤새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추위와 싸우다 희미하게 밝아오는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낡은 여관방의 문틈으로 새어들어오는 흐릿하고 잿빛인 빗줄기는 마치 끊어지기 직전의 밧줄처럼 제 지친 영혼을 간신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찬 차마요의 아침은 언제나 갓 내린 커피의 따뜻한 김과 흙내음이 섞인 생기로운 공기와 함께 시작되었는데 이곳 타국의 아침은 지독한 곰팡이 냄새와 매캐한 먼지투성이로 가득 차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폐부가 찔리는 듯 아팠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춥고 배고픈 어미를 위로라도 하듯 아주 미세하게 꼬물거렸고 그 작고 연약한 태동은 얼어붙은 제 몸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유일하고도 강력한 동력이었습니다. 무작정 태경 씨를 찾아야만 한다는 단 하나의 맹목적인 목적을 위해 저는 곱은 손가락을 쥐었다. 펴기를 반복하며 굳어버린 관절을 억지로 움직여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여관 밖을 나서자 어젯밤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날카로운 칼바람이 제 얇은 점퍼를 무자비하게 뚫고 들어왔습니다. 잿빛 하늘에서는 하얗고 차가운 가루들이 무수히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난생 처음 마주하는 눈이라는 경이로운 자연 현상이었습니다. 고향의 텔레비전 화면 너머로 보았을 때는 그저 아름답고 낭만적일 줄만 알았던 눈송이들이 제 창백하고 야윈 뺨에 닿아 얼음물로 변해 목덜미로 흘러내릴 때마다 마치 예리한 면도날의 살같이 찢어지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꽁꽁 얼어붙어 감각조차 남아있지 않은 손으로 주머니 속의 낡은 메모장을 생명줄처럼 꽉 쥐었습니다. 태경 씨가 안데스에 쏟아지는 별빛 아래에서 제 손에 이 종이를 조심스럽게 쥐어주며 남겼던 그 뜨겁고 다정했던 체온을 떠올리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차가운 길바닥에 쓰러져 영영 눈을 뜨지 못할 것만 같았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행인들에게 손짓 발짓으로 길을 묻고 또 물으며 수없이 많은 거절의 눈빛과 차가운 시선을 오롯이 견뎌낸 끝에 도심의 화려한 빌딩 숲을 벗어나 가파른 언덕길이 끝없이 이어지는 낡은 주택가에 다다랐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허리가 당장이라도 끊어질 듯 아파왔지만 안데스의 가파른 산비탈을 짐을 지고 매일같이 오르내리던 제 두 다리는 본능적으로 멈추는 법을 몰랐습니다. 구불구불한 좁은 골목길을 따라 다닥다닥 붙어있는 작은 벽돌집들은 마치 추위를 견디기 위해 서로의 낡은 온기에 기대어 버티는 가난하지만 정겨운 이웃들처럼 보였습니다. 수백 번을 들여다본 메모장에 적힌 낡은 주소와 일치하는 번지수가 적힌 오래된 파란 대문 앞을 마침내 발견했을 때 제 심장은 갈비뼈를 부술듯이 거칠고 요란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태경 씨가 숨 쉬고 있는 공간에 닿았다는 벅찬 환희가 밀려오는 순간 아랫배를 예리한 칼로 후벼 파는 듯한 끔찍한 통증이 번개처럼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파란 대문 앞에 차가운 눈 쌓인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꾸라졌습니다. 양수가 터진 것인지 다리를 타고 끈적하고 뜨거운 액체가 쉴 새 없이 흘러내리는 것이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극도의 추위 속에서 홀로 출산이라는
거대한 공포를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 시커먼 해일처럼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고향 마을에서 생명을 잉태하고 아이를 낳는 산모는 온 동네 사람들의 축복과 따뜻한 보살핌을 받는 가장 존귀한 존재였지만 지금의 저는 낯선 타국에 얼어붙은 골목길 구석에 버려진 한 마리 가엾은 들짐승처럼 외롭고 처절하게 눈밭을 뒹굴며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배를 움켜쥐고 가쁜 숨을 헐떡이며 제발 우리 불쌍한 아기를 살려달라고 안데스의 거대한 산신과 세상의 모든 자비로운 신들을 향해 속으로 피눈물을 쏟아내며 절규했습니다. 고통으로 시야가 하얗게 전멸하고 남은 의식이 까마득한 시면으로 아득해져가는 찰나 굳게 닫혀있던 파란 대문이 덜컹거리는 마찰음과 함께 거칠게 열렸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새댁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얼어 죽어요. 어디가 어떻게 아픈 거예요? 두꺼운 소매투를 껴입고 나오던 중년의 한국 아주머니는 들고 있던 쓰레기 봉투를 눈밭에 내팽개치고 사색이 된 얼굴로 제 곁에 황급히 주저앉았습니다. 아주머니의 깊게 패인 눈가 주름 사이로 낯선 이를 향한 당황스러움과 인간적인 깊은 연민이 동시에 번져갔고 저는 진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힘겹게 들어 눈물범벅이 된 아주머니의 따뜻한 얼굴을 간절하게 올려다보았습니다. 살려주세요. 우리 아기 좀 제발 이주소 태경 씨를 찾아주세요. 저는 피가 나도록 꽉 깨물어 터진 입술을 간신히 달싹이며 덜덜 떨리는 붉어진 손으로 피와 땀에 지저분하게 얼룩진 태경 씨의 메모장을 아주머니를 향해 필사적으로 내밀었습니다. 몰아치는 매서운 눈보라 소리만이 텅 빈 골목을 차갑게 채우는 가운데 아주머니는 제가 건넨 핏자국 묻은 메모장을 받아들고는 마치 죽은 자의 유령이라도 마주한 사람처럼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버렸고 숨조차 쉴 수 없는 무거운 침묵이 우리 두 사람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눈밭 위로 흩어지는 제 숨결이 서서히 잦아들고 뱃속의 작은 생명마저 싸늘하게 식어가는 것을 공포 속에서 느끼며 저는 이곳이 태경 씨의 다정한 미소를 영영 다시 보지 못한 채 억울하게 삶을 마감해야 하는 제 인생의 비참한 마지막 종착지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절망감에 두 눈을 천천히 감았습니다. 이건 내 아들 태경이 글씨인데 아가씨가 이걸 어떻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가씨가 혹시 이사벨라예요? 아주머니의 떨리는 입에서 터져나온 태경 씨의 이름과 낯선 한국어로 불린 제 이름은 차갑게 얼어붙어 멈춰가던 제 심장 한가운데에 뜨거운 용광로 같은 불씨를 던져 넣었습니다. 이 평범하고 따뜻한 인상을 가진 아주머니가 바로 저의 유일한 구원자이자 태경 씨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분 바로 태경 씨의 어머니였습니다. 제가 희미하게 젖은 눈으로 고개를 끄덕이자 어머니는 제 차갑게 얼어붙은 뺨을 거친 두 손으로 소중하게 감싸쥐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동네가 떠나가라 다급하게 구조를 요청하셨습니다. 곧이어 요란하고 다급한 사이렌 소리가 좁은 골목을 찢어질 듯 울리며 구급차가 미끄러지듯 도착했고 저는 차가운 들것에 실려 죽음의 공포가 도사리던 눈바닥을 마침내 벗어났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태경 씨의 어머니는 제 꽁꽁 언 손을 당신의 두꺼운 외투 속 가슴 품에 꽉 끌어안은 채 연신 미안하다. 내 아가 정말 미안하다 늦어서 미안하다 하시며 뜨거운 눈물을 제 붉어진 손등 위로 하염없이 흘리셨습니다. 그 투박하고 거친 손바닥에서 제 혈관을 타고 전해지는 될 것 같이 뜨거운 온기는 제가 낯선 한국 땅에 발을 디딘 이후 처음으로 느껴보는 맹목적이고 절대적인 가족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의 차갑고 예리한 백색 조명 아래로 수많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다급한 발소리를 내며 제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서늘한 금속 침대에 누워 분만실로 향하는 복도를 지나는 내내 허리와 골반의 뼈마디가 산산이 분해되는 듯한 끔찍하고 자비 없는 진통이 쉴 새 없이 밀려왔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실 때마다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수천 개 삼키는 것처럼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찬차마요의 고요하고 평화로웠던 작은 진료소에서 낡은 청진기로 아기의 첫 심장 소리를 들으며 남몰래 눈물 찢던 외로운 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태경 씨가 제 곁에 없다는 절망감에 세상을 다 잃은 듯 슬퍼했지만 지금은 이 피마르는 고통스러운 사투의 끝에서 태경 씨의 흔적이나마 만날 수 있다는 신락 같은 희망 하나로
모든 고통을 초인적으로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제 몹시 위급한 상태를 다급하게 알리며 소리쳤고, 저는 얼굴을 덮은 산소 마스크 너머로 거친 숨을 헐떡이며 제 영혼 밑바닥에 남은 모든 생명력을 쥐어짜 내어 아랫배에 필사적으로 힘을 주었습니다. 수술실의 무거운 철문이 부서질 듯 거칠게 열리는 파열음과 함께 누군가의 짐승 같은 거친 숨소리가 새하얀 분만실 안을 묵직하게 채웠습니다. 진땀으로 범벅이 된 채 눈물로 얼룩진 제 흐릿한 시야 너머로 낡은 휠체어에 앉아 목에 두꺼운 플라스틱 보호대를 감고 다리에 무거운 깁스를 한 남자가 간호사의 제지도 뿌리친 채 다급하게 제 침대 곁으로 굴러왔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게도 그것은 제가 타국의 차가운 여관방에서 그토록 미친 듯이 그리워하고 제 목숨을 걸고 찾아 헤매던 제3의 유일한 빛이자 전부인 태경 씨였습니다. 태경 씨는 안데스에서 귀국하던 길에 끔찍한 교통사고로 온몸이 망가져 중환자실의 사경을 헤매며 누워 지내느라 제게 단 한 통의 연락조차 할 수 없었던 잔인한 운명의 장난 속에 갇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핏기가 하나도 없이 창백하게 굳어버린 얼굴로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펑펑 흘리며 제게 다가온 태경 씨의 처참한 모습을 본 순간 제 가슴 속에 단단하게 엉켜있던 모든 억울함과 버림받았다는 원망, 그리고 이방인으로서의 공포가 일거에 녹아내려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이사벨라, 정말 나의 이사벨라가 맞습니까? 살아서 내 눈앞에 있는 겁니까? 내가 지금 죽어서 꿈을 꾸는 건 아니죠. 태경 씨는 링거 바늘이 꽂혀 덜덜 떨리는 거친 손을 힘겹게 뻗어 식은 땀과 눈물로 엉망이 된 제 얼굴을 부서질 듯 조심스럽게 쓰다듬었고 그의 깊고 짙은 검은 눈동자에서는 거대한 댐이 무너진 것처럼 뜨거운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산소 마스크를 낀 채 극심한 진통으로 제대로 말조차 할 수 없었지만 죽을 힘을 다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너무나도 익숙하고 따뜻한 태경 씨의 거친 손바닥에 제 뺨을 간절하게 비벼댔습니다. 태경 씨, 당신을 찾으러 왔어요. 우리 아기와 함께 캄캄한 바다를 건너 당신 곁으로 왔어요.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묵음의 간절한 대답이 허공에 흩어진 후 새하얀 분만실에는 요란하고 규칙적으로 울리는 심장 박동기 소리와 우리 두 사람의 거칠고 애절한 숨소리만이 세상의 모든 잡다한 소음을 집어삼킨 채 숭고하고 거룩한 침묵을 만들어냈습니다. 태경 씨의 뜨거운 눈물과 체온을 피부로 온전히 느끼는 이 찰나의 순간 저는 제가 홀로 견뎌온 그 모진 고통과 뼈를 깎는 외로움의 지옥 같은 시간들이 모두 이 사람의 진심을 다시 마주하기 위한 거대한 운명의 혹독한 시험이었음을 깨달으며 가슴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안도감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이사벨라, 제가 옆에 있습니다. 이제 아무 걱정 말고 숨을 쉬세요. 제가 목숨을 걸고 당신과 우리 아이를 영원히 지킬 겁니다. 태경 씨는 휠체어에서 상체를 위태롭게 기울여 제 차가운 두 손을 자신의 눈물 젖은 뜨거운 뺨에 가져다 대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태경 씨의 쇳소리가 섞인 목소리는 제게 찬차마요의 웅장한 안데스 산맥 대지처럼 무너지지 않는 거대한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저는 태경 씨의 손을 부서질 듯 꽉 움켜쥐고 제 영혼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마지막 한 방울의 초인적인 힘까지 모조리 끌어올려 길고 고통스러운 비명을 허공으로 토해냈습니다. 뼈가 산산조각 나고 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극한의 고통이 가장 높은 정점에 달해 눈앞이 캄캄해진 순간 거짓말처럼 저를 옥죄던 모든 끔찍한 통증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제 몸에서 작은 생명이 세상을 향해 빠져나가는 묵직하고도 경이로운 감각이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응애 하는 우렁차고 맑은 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핏빛 고통으로 얼룩졌던 새하얀 분만실의 공기를 가르며 가득 채웠습니다. 거룩한 생명의 탄생을 온 세상에 알리는 그 맑은 울음소리는 지난 수개월 동안 저를 깊은 수렁으로 짓눌렀던 지옥 같은 절망과 고립을 완벽하게 찢어발기는 천사의 기적 같은 나팔 소리였습니다. 탯줄을 자르는 태경 씨의 두 손은 벅찬 감격에 겨워 심하게 요동치듯 떨리고 있었고
간호사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수건에 감싸 제 가슴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준 아기는 안데스의 아침을 밝히는 붉은 태양을 꼭 닮은 붉고 쭈글쭈글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경이롭고 예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고 꼬물거리는 핏덩이의 힘찬 심장 박동이 얇은 피부를 넘어 제 가슴으로 직접 쿵쿵거리며 전해지는 순간 저는 참아왔던 모든 서러움을 토해내며 짐승처럼 엉엉 소리내어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수술실 밖에 차가운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시던 어머니가 소식을 듣고 황급히 들어오셔서 제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부드러운 손길로 닦아주시며 수고했다. 우리 예쁜 며느리 장하다 내 귀한 딸아 하시며 제 창백한 뺨에 뜨겁고 애정 어린 입맞춤을 쉴 새 없이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제 침대 한쪽에는 저를 안아주기 위해 휠체어에서 무리하게 몸을 일으키려다 바닥에 주저앉아 기쁨의 눈물을 펑펑 쏟아내는 남편 태경 씨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낯선 타국에서 온 가난한 이방인 며느리를 자신의 친딸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어머니가 제 손을 굳게 쥐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 지친 가슴 위에는 우리 두 사람의 목숨 건 사랑과 희생이 빚어낸 세상에서 가장 눈부시고 아름다운 기적이 새근새근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길고 혹독했던 춥고 캄캄한 절망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눈부시고 따뜻한 빛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왔음을 온몸으로 깨달으며 저는 태경 씨의 거친 손을 꽉 맞잡고 피눈물 나는 안도와 환희의 미소를 지으며 까마득하고 평화로운 행복의 심연 속으로 천천히 빠져들었습니다. 따뜻한 병실의 공기는 매서웠던 겨울 한파를 모두 녹여버릴 만큼 포근했지만 병원비 정산서를 받아든 태경 씨의 굽은 어깨를 보는 순간 제 가슴 한구석에는 다시금 차가운 현실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에 무거운 깁스를 한 채 휠체어에 앉아 남몰래 무거운 한숨을 내쉬는 태경 씨와 밤낮으로 식당 주방에서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며 일하시는 어머니의 야윈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 이상 보호만 받는 연약한 이방인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찬 차마요의 붉은 태양 아래에서 무거운 원두 자루를 번쩍 들어올리며 누구보다 억척스럽게 농장을 지켜내던 어머니의 강인한 피가 제 혈관 속에서도 뜨겁게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낡고 좁은 단칸방으로 돌아와 새근새근 잠든 아기의 보드라운 볼을 어루만지며 저는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이 거대한 타국에서 제가 유일하게 자신있게 해낼 수 있는 일. 오직 제 손끝과 감각만이 선명하게 기억하는 그 위대한 유산을 다시 꺼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한국의 거리를 걸으며 가장 놀라웠던 것은 한 집 건너 하나씩 자리 잡고 있는 수많은 커피 전문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쁜 걸음을 재촉하며 약속이나 한 듯 검은 물이 담긴 일회용 컵을 손에 쥐고 있었지만 굳게 닫힌 카페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원두의 향기는 제 예리한 큐그레이더의 후각을 만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기계적으로 과하게 볶아내어 생두가 가진 본연의 과일 향과 묵직한 단맛은 모두 타버리고 오직 쓴맛과 매캐한 탄내만이 진동하는 커피를 들이켜는 사람들을 보며 저는 안타까움과 동시에 거대한 성공의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안데스 고산지대에서 갓 수확한 커피 체리의 껍질을 벗기고 태양 아래에서 정성껏 말려 황금빛 크레마를 추출해내던 이사벨라의 감각이 제 안에서 다시 맹렬하게 깨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틈이 날 때마다 낡은 한국어 사전을 뒤적이며 커피 로스팅과 감별에 관련된 한국어 단어들을 밤새워 외우고 또 외우며 세상 밖으로 거침없이 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찬바람이 여전히 옷깃을 파고드는 어느 늦은 오후. 저는 동네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외관을 자랑하는 대형 로스터리 카페의 유리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섰습니다. 세련된 조명과 거대한 로스팅 기계가 자리 잡은 가게 안은 향긋함보다는 묘하게 찌든 원두 냄새가 맴돌고 있었고 화려한 옷차림의 카페 사장님은 팔짱을 낀 채 직원들의 작업을 날카로운 눈초리로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카운터 앞으로 다가가 서툰하지만 간절함이 가득 담긴 한국어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저 커피 볶는 일과 원두 감별하는 일을 아주 잘할 수 있습니다. 제게 로스터기 앞에서 일할 기회를 한 번만 주시겠습니까?
저의 당돌한 질문에 카페 사장님은 콧방귀를 뀌며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남루한 제 외투와 짙은 갈색 피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사장님의 번뜩이는 눈동자 속에는 남미에서 온 가난한 이방인 여자를 향한 명백한 무시와 뼈아픈 우월감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우리가 동네 구멍가게인 줄 아나 본데 외국인이 쓴맛 단맛 구별이나 제대로 하겠어요. 우리 가게 손님들 입맛이 얼마나 까다로운데 어디서 행패를 부려 당장 나가요. 사장님의 모욕적인 폭언이 날아와 가슴에 박힌 후 화려한 카페 안에는 거대한 에스프레소 기계가 수증기를 뿜어내는 날카로운 마찰음만이 저와 사장님 사이의 차갑고 경멸 어린 침묵을 위태롭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치심에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당장이라도 참았던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찬차마요의 농장에서 최고 등급의 스페셜티 커피를 만들어내던 저의 찬란했던 과거를 떠올리며 덜덜 떨리는 주먹을 등 뒤로 꽉 쥐고 흔들리는 눈빛을 독하게 다잡았습니다. 고향의 붉은 흙을 맨발로 밟으며 커피나무 잎사귀를 쓰다듬던 그 단단한 자부심으로 무장한 저는 바닥으로 향하던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사장님의 차가운 눈동자를 피하지 않은 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사장님 매장 입구에 진열된 저 원두들은 로스팅 온도를 너무 높게 잡아서 겉만 타고 속은 덜 익은 상태입니다. 저 커피에서는 쓴맛 뒤에 올라와야 할 견과류의 단맛이 완벽하게 죽어버렸을 겁니다. 제가 지금 당장 저 생두들을 다시 볶아서 진정한 커피의 향기가 무엇인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제 입에서 쏟아져 나온 전문적인 로스팅 지식과 원두의 결함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날카로운 분석에 사장님의 눈이 순간적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주변에서 커피를 마시던 손님들조차 제 서툰 한국어 속에 담긴 놀라운 자신감과 도끼에 이끌려 웅성거리며 카운터 쪽으로 시선을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은 당황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자존심이 상한 듯 얼굴을 붉혔지만 수많은 손님의 이목이 집중된 터라 저를 함부로 내쫓지 못하고 억지 웃음을 지으며 로스팅실의 투명한 유리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어디 남미에서 온 외국인 입맛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봅시다. 만약 내 최고급 원두를 망쳐놓으면 생두값은 전부 배상해야 할 겁니다. 사장님의 비아냥거리는 억지 경고에도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로스팅실 안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은빛 로스팅 기계 앞에 서는 순간 제 가빠졌던 호흡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차분하고 고요해졌습니다. 주변의 모든 비웃음과 차가운 시선은 아득하게 멀어지고 오직 제 앞에 생두와 뜨거운 열기만이 존재하는 완벽한 저만의 세상이 눈앞에 열린 것입니다. 저는 마대 자루에 담긴 옅은 녹색의 생두를 한 움큼 쥐고 그 향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두 눈을 감고 생두의 풋내를 맡으며 저는 흙의 습도와 고도의 서늘한 바람, 그리고 생두가 품고 있는 묵직한 초콜릿의 잠재력을 안데스의 영혼으로 단번에 읽어냈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했던 익숙한 손놀림으로 거대한 로스터기를 예열하고 화력을 조절했습니다. 기계 안으로 생두가 와르르 쏟아져 들어가는 경쾌한 소리는 제게 찬차마요의 맑은 계곡물 소리처럼 경이롭고 아름다운 교향곡으로 들려왔습니다. 드럼 안에서 생두가 쉴 새 없이 굴러가며 서서히 열을 머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카페 사장님처럼 타이머나 온도계의 디지털 숫자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큐그레이더 이사벨라의 진정한 무기는 온몸의 예민한 감각이었습니다. 확인 창구 너머로 생두의 색깔이 옅은 녹색에서 노란빛으로, 그리고 다시 짙은 마호가니 색으로 변해가는 미세한 찰나를 놓치지 않기 위해 숨조차 쉬지 않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커피콩이 열을 이기지 못하고 탁탁하며 맑은 첫 번째 파핑 소리를 내는 순간 로스팅실 안은 그동안 매장을 채우던 찌든 탄내가 아닌 화사한 꽃향기와 눅진한 캐러멜의 달콤한 향기가 폭발적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창 밖에서 팔짱을 낀 채 비웃음을 머금고 있던 사장님의 굳은 표정이 서서히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악으로 물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매장 안을 가득 채우던 탁한 공기를 밀어내고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 볶아내는 원두의 깊고 황홀한 아로마가 환풍기를 타고 매장 전체로 퍼져나가자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던 손님들은 일제히 잔을 내려놓고 눈을 감은 채 향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두 번째 팝핑이 시작되기 직전 가장 완벽하고 짜릿한 타이밍에 과감하게 배출구를 열었습니다. 쏴 하는 거센 소리와 함께 짙은 갈색으로 윤기가 흐르는 원두들이 은빛 냉각판 위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결점도 하나 없이 균일하게 볶아진 원두 표면에는 매끄러운 오일이 자글자글 끓어오르고 있었고 열매 본연의 상큼한 산미와 볶인 설탕의 깊은 단내가 공기 중으로 완벽하게 녹아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갓 볶아낸 따뜻한 원두를 재빠르게 그라인더에 갈아 핸드드립 도구를 세팅했습니다. 곱게 갈린 신선한 원두가루 위로 뜨거운 물을 조심스럽고 둥글게 부어 올리자 커피 가루가 산소를 듬뿍 머금고 봉긋한 돔 형태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맑은 물방울이 커피의 심장부를 관통해 유리 서버로 짙고 영롱한 붉은빛 액체를 떨어뜨리는 찰나의 시간 동안 카페 안의 모든 사람들은 숨죽인 채 제 마법 같은 손놀림을 경이로운 눈빛으로 너클 잃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성스러운 추출을 마친 커피를 새하얀 도자기 잔에 담아 카운터 너머에 얼어붙은 듯 멍하니 서 있는 사장님 앞으로 천천히 밀어주었습니다. 안데스의 산신이 내린 붉은 축복을 이 한 잔에 모두 담았습니다. 부디 진짜 커피의 영혼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제 단호하고 긍지 높은 목소리에 사장님은 꿀꺽 마른 침을 삼키며 덜덜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찻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뜨거운 김과 함께 코끝으로 피어오르는 달콤한 과일 향에 사장님의 눈동자가 거대한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요동쳤습니다. 조심스럽게 입술을 대고 뜨거운 커피를 한 모금 머금은 순간 사장님의 두 눈이 튀어나올 듯 거대하게 커졌습니다. 입안을 비단처럼 부드럽게 감싸는 자스민의 화사한 풍미를 시작으로 구운 아몬드의 고소함이 혀를 기분 좋게 때리고 목구멍을 넘어간 뒤에는 짙은 다크 초콜릿의 묵직한 여운이 끝없이 밀려오는 완벽한 밸런스의 향연이었습니다. 그것은 값비싼 기계나 얕은 기술로는 결코 흉내낼 수 없는 평생 흙을 만지고 커피 열매와 호흡해온 진짜 장인만이 끄집어낼 수 있는 대자연의 경이로운 맛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들여온 똑같은 생두에서 나온 맛이란 말입니까가 대체 원두에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미친 향기가 날 수 있죠? 사장님은 찻잔을 쥔 두 손을 부들부들 떨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입을 거칠게 틀어막았습니다. 콧대 높던 자만심과 가난한 이방인을 향한 차가운 무시는 온데간데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오직 압도적인 진짜 실력 앞에 무릎을 꿇은 처참한 경이로움만이 가득했습니다. 카운터 주변으로 구름대처럼 몰려든 손님들은 저 커피를 당장 2배의 돈을 주고라도 맛보게 해달라며 지갑을 꺼내 들고 아우성을 치기 시작했고 조용했던 카페 안은 제가 볶아낸 단 한 잔의 커피로 인해 걷잡을 수 없는 흥분과 찬사의 도가니로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길 잃고 굶주리며 눈밭을 뒹굴던 초라한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무시하고 핍박하던 낯선 세상의 모든 오만과 편견을 오직 제 양손의 굳은 살과 피나는 감각으로 완벽하게 산산조각 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카페 사장님은 제가 카운터를 도도하게 돌아서서 밖으로 나가려 하자 다급하게 카운터를 뛰어넘어와 제 앞을 가로막고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다급하게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벨라 씨 제발 가지 마세요. 제가 눈이 멀어 엄청난 장인을 몰라 뵀습니다. 부디 우리 카페의 수석 로스터로 일해 주십시오. 원하시는 월급은 얼마든지 최고로 맞춰드리겠습니다. 제발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불과 10분 전까지만 해도 저를 벌레 보듯 내쫓으려던 화려한 카페 사장님이 이마에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제 낡은 외투 자락을 붙들고 쩔쩔매는 모습은 제 억눌렸던 가슴속 깊은 응어리를 단번에 씻어내리는 웅장하고 시원한 폭포수 같았습니다. 카페 안의 손님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제게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쏟아냈고 진한 커피의 마력 같은 향기를 맡고 길을 지나던 사람들까지 카페 안으로 홀린 듯 밀려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눈물과 억울함으로 얼룩졌던 제 타국 생활의 캄캄한 장막이 완전히 걷히고 제 숨겨둔 재능과 긍지가 마침내 이 차가운 한국 땅에서 가장 눈부시고 화려하게 폭발하는 통쾌하고도 거대한 역전극의 서막이 미친 듯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의 다급하고 처절한 애원을 귓가로 들으며 저는 천천히 두 눈을 감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낯선 한국의 매서운 눈보라 속에서 뱃속의 아기를 부여잡고 길바닥에 쓰러져 오열하던 제 비참했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를 차갑게 쫓아내던 낡은 여관 주인 아주머니의 싸늘한 눈빛과 길거리에서 마주쳤던 수많은 사람의 경멸. 어린 시선들이 제 가슴속 깊은 곳에 남겼던 상처가 이 한 잔의 커피로 인해 서서히 아물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빳빳하게 세웠던 고개를 천천히 내리고 카운터 너머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제 처분만을 기다리는 사장님의 흔들리는 두 눈동자를 똑바로 마주보았습니다. 사장님, 저를 단순히 월급을 받는 수석 로스터로 고용하겠다는 제안은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대신 이 카페의 이름 옆에 제 고향 찬차마요와 제 이름을 건 독자적인 스페셜티 브랜드를 런칭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매달 발생하는 원두 판매 수익의 절반을 저와 나누는 동등한 동업자의 조건을 약속하신다면 이 자리에서 당장 앞치마를 두르겠습니다. 제 단호하고도 거침없는 제안에 사장님은 크게 숨을 들이켜며 꿀꺽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사장님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샘을 하듯 빠르게 굴러가던 사장님의 눈동자는 이내 제 압도적인 실력과 커피에서 뿜어져 나오는 황홀한 향기 앞에 모든 계산을 체념한 듯 깊은 안도감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이사벨라 씨의 그 놀라운 황금의 손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수익의 절반이 아니라 카페의 지분이라도 떼어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이사벨라 씨가 원하는 최고급 생두를 마음껏 수입할 수 있도록 모든 권한과 자금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제발 저와 손을 잡아주십시오. 사장님의 확답이 떨어지고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우리 두 사람의 손이 굳게 맞잡히는 순간 카페 안을 숨죽이고 지켜보던 수많은 손님 사이에서 다시 한번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자본가와 가난한 이방인이라는 차가운 수직적 침묵이 존재하지 않았고 오직 최고를 향한 열정만이 뜨겁게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장님의 따뜻한 손을 마주 잡으며 안데스의 붉은 흙밭에서 흘렸던 제 땀방울이 마침내 이영만리 타국에서 가장 찬란한 황금빛으로 보상받게 되었음을 온몸으로 실감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알아주지 않던 이 거대하고 삭막한 도시. 한복판에서 오직 제 노력과 감각만으로 굳게 닫혀있던 세상의 문을 부수고 당당하게 제자리를 쟁취해낸 이 짜릿한 승리감은 그 어떤 달콤한 꿀보다도 제 영혼을 벅차게 채워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사벨라의 안데스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런칭된 제 커피 브랜드는 그야말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대한 돌풍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직접 로스팅한 원두가 아니면 커피를 마시지 않겠다는 단골 손님들이 매일 아침 카페 문이 열리기도 전부터 건물 모퉁이를 돌아 100m가 넘게 긴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커피의 깊은 향미에 매료된 사람들은 입소문을 타고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었고 유명한 잡지사와 텔레비전 방송국에서는 안데스에서 온 천재 큐그레이더의 기적 같은 커피를 취재하기 위해 매일같이 카메라를 들고 찾아와 열띤 취재 경쟁을 벌였습니다. 거칠고 메말랐던 제 두 손에는 향긋한 커피 기름이 마를 날이 없었고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제가 평생 찬차마요의 농장에서 일해도 만져보지 못할 만큼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사업이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되자 교통사고의 후유증에서 무사히 회복한 태경 씨는 다니던 회사를 과감하게 그만두고 제 든든한 사업 파트너이자 경영 대표로 합류했습니다. 태경 씨가 특유의 꼼꼼함으로 수입 통관과 매장 관리를 도맡아준 덕분에 저는 오롯이 로스팅과 원두 감별에만 집중하며 브랜드의 가치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역시 밤낮으로 고생하시던 낡은 식당 주방 일을 그만두시고 저희가 마련해드린 채광 좋은 넓고 따뜻한 집에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붉은 볼을 가진 제 아기를 정성껏 돌보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창문조차 없는 매캐한 여관방에서 추위에 떨며 밤을 지새우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번화가 한복판에 우뚝 솟은 5층짜리 거대한 건물을 통째로 매입하여 최고급 설비를 갖춘 이사벨라 로스터리 본사를 세우던 날, 저는 새하얀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아 태경 씨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우리의 피눈물 나는 고통과 희생이 마침내 이토록 견고하고 거대한 성벽으로 완성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태경 씨는 제 눈물을 다정하게 닦아주며 이 모든 것은 이사벨라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캄캄한 바다를 건너와 준 덕분이라며 제 이마에 깊고 따뜻한 입맞춤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완벽하고 화려한 성공의 정점에 서 있을수록 가슴 한구석에서는 고향의 붉은 흙냄새와 어머니의 거친 손마디가 미친 듯이 사무치게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가 치던 밤 저를 쫓아내며 문을 걸어 잠그시던 아버지의 굽은 뒷모습이 밤마다 꿈에 나타나 제 심장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풍족한 밥상 앞에서 윤기가 흐르는 하얀 쌀밥을 뜰 때마다 빚더미에 앉아 끼니를 거르고 계실지도 모르는 찬차 마요의 가족들 생각에 목이 메어 음식을 제대로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태경 씨에게 부탁해 국제 우편과 현지 지인들의 연락망을 총동원하여 수소문한 끝에 고향 마을 이장님 댁의 낡은 전화기로 아버지와 극적으로 연락을 닿을 수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들려오는 아버지의 갈라진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저 이사벨라예요. 저를 용서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그저 다들 살아계신지 건강하신지 그것만이라도 제발 말씀해 주세요. 저는 터져나오는 오열을 간신히 틀어막으며 수화기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아버지는 제 목소리를 알아듣고는 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거칠고 고통스러운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아버지의 울음소리에는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무력감과 저를 사지로 내몰았다는 지독한 후회와 죄책감이 생생하게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사벨라, 내 불쌍한 딸아, 내가 살아있었구나. 이 못난 애비가 가뭄과 빚더미에 눈이 멀어 내 귀한 핏줄을 그 무서운 타국으로 내쫓다니. 나를 평생 저주하고 원망해도 할 말이 없다. 농장은 결국 빚쟁이들에게 다 넘어가고 우리는 지금 마을 구석의 작은 창고에서 하루하루 죽지 못해 버티고 있단다. 내 목소리를 들으니 이제 한을 풀고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구나. 아버지의 처절한 고백이 끝난 후 수화기 너머로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이어지지 않았고 오직 두 나라를 가로지르는 깊은 바다의 파도 소리처럼 먹먹하고 무거운 침묵만이 저와 아버지의 찢어진 가슴 사이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차가운 침묵 속에서 과거의 모든 원망과 상처가 봄눈 녹듯 부드럽게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족이라는 핏줄은 비록 가난과 절망 앞에서는 잠시 서로를 찌르는 가시가 되었을지언정 결코 영원히 끊어질 수 없는 운명의 끈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거칠게 닦아내고 당장 태경 씨와 함께 은행으로 달려가 아버지가 진 마을의 모든 빚을 몇 배로 갚고도 남을 만큼의 막대한 거액을 마을 조합으로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빚쟁이들에게 넘어갔던 할아버지의 소중한 커피 농장 부지를 이전보다 훨씬 거대한 규모로 다시 사들인 뒤 부모님과 동생들이 편안하게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최고급 1등석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여 보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부모님이 한국에 도착하시는 날 저는 태경 씨의 손을 잡고 어머니의 품에 안긴 제 아기와 함께 인천공항의 거대한 입국장 앞에 섰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얇은 점퍼 하나에 의지한 채 덜덜 떨며 쫓기듯 이곳을 빠져나갔던 초라한 이사벨라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코트를 입고 당당하고 여유로운 미소를 머금은 채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남루한 옷차림에 주눅이 든 표정으로 두리번거리며 걸어 나오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벅차오르는 가슴을 주체하지 못하고 단숨에 달려가 부모님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이사벨라예요. 우리 가족을 구하러 약속대로. 제가 마침내 성공해서 이곳에서 아빠와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품에 안긴 부모님은 눈앞에 펼쳐진 제 화려한 모습과 제 뒤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듬직한 태경 씨. 그리고 세상 모르고 새근거리며 잠든 귀여운 손주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시며 그 자리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마셨습니다. 아버지의 굽고 주름진 얼굴은 말할 수 없는 충격과 경이로움, 그리고 가늠할 수 없는 거대한 미안함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사벨라, 내가 이토록 훌륭하게 성공을 거두었단 말이냐? 우리가 너에게 지은 죄가 산보다 높은데
어찌 우리가 이 큰 은혜를 갚고 내 얼굴을 마주 볼 수 있겠니? 정말 미안하다. 내 딸아, 너를 믿어주지 못한 이 어리석은 부모를 제발 용서해 다오. 아버지는 제 발밑에 엎드려 굵은 눈물을 바닥에 뚝뚝 흘리시며 목 놓아 사과하셨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지나가는 공항 한복판이었지만 우리 가족 사이에는 그 어떤 시선도 들어오지 못하는 숭고하고 거룩한 용서의 침묵만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엎드리신 아버지의 거친 어깨를 힘껏 끌어안으며 뜨거운 눈물로 화답했습니다. 제가 안데스에서 쫓겨나 겪어야 했던 수많은 밤의 공포와 뼈를 깎는 고통은 부모님의 이 뜨거운 눈물 한 방울에 모두 씻겨 내려갔습니다. 태경 씨의 어머니도 다가오셔서 제 부모님의 두 손을 따뜻하게 맞잡으시며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다며 우리 예쁜 며느리를 낳아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고개 숙여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칠고 따뜻한 손길 속에서 안데스의 산맥과 한국의 하늘은 마침내 하나의 거대한 우주로 완벽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희의 넓고 으리으리한 저택으로 부모님을 모신 그날 밤, 태경 씨의 어머니는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화려한 한국식 잔치상을 차려주셨고, 저는 식사 후에 제가 직접 볶아낸 최고급 찬차마요, 원두로 따뜻한 커피를 내려 두 가족에게 대접했습니다. 거실의 따뜻한 벽난로 앞에는 제 아버지가 손주의 작은 손가락을 만지며 환하게 웃고 계셨고, 어머니는 며느리를 아껴주는 한국의 시어머니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손짓 발짓으로 다정하게 요리법을 교환하고 계셨습니다. 태경 씨는 제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 안으며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평화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창밖으로는 한국의 차가운 눈보라가 여전히 매섭게 흩날리고 있었지만 우리 대가족이 모인 거실 안은 안데스의 한여름 태양보다도 더 뜨겁고 다정한 온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비행기 편도 티켓 한 장과 낡은 메모장에 기대어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넜던 한 이방인 여자의 춥고 외로웠던 여정은 이렇게 눈부시고 가슴 벅찬 기적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저를 구원해 준 것은 제가 가진 커피에 대한 작은 재능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낯선 이방인인 저를 조건 없는 사랑으로 품어준 태경 씨와 한국 가족들의 위대한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 로스터기 앞에서 저는 세상을 향해 가장 따뜻하고 향기로운 위로를 볶아냅니다. 저의 이 짙은 커피 향기가 화면 너머에 계신 여러분의 차갑고 지친 마음에도 기적 같은 온기를 전해주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사랑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드시 향기로운 봄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가슴 뭉클한 이야기였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큰 감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은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을 빕니다.